나는 이순희, 올해 64세다. 아들 정훈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차갑고 정이 없어 보였다. 말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하고 웃는 것도 어색해 보이고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 정훈이는 수진이를 무척 사랑했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식 때도 수진이 친정 식구들은 몇 명 안 왔고 어머니만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인사를 나누려 해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알고 있던 며느리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9시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는 너무 자극적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보내려면 볼 게 그것뿐이었다. 며느리 수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평소와 달랐다. 발소리가 무겁고 한숨 소리도 들렸다. 보통 때는 규칙적인 하이의 소리가 똑똑 들렸는데 그날은 발을 끌면서 걷는 소리였다.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평소에 그렇게 단정하던 옷차림도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중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나는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 수고했어. 밥은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건데 수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을 안 먹는다. 그럴 때면 냉장고를 뒤져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것만 마시곤 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마 가방에서 제대로 안 들어가 있었나 보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보였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채무 독촉 알림, 연체 금액 9,800만 원. 즉시 상환 요구. 3일 내 입금 없을 시 법적 조치 진행. 뭐야 이게, 우리 며느리가 빚이 있다고. 그것도 9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우리 아들 정훈이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월급도 많지 않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큰 빚을 지고 있다니. 수진이는 황급히 핸드폰을 주워들고는 내 얼굴을 힐끗 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수진이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다. 들켰다는 표정이었다. 5년 동안 항상 침착했던 며느리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어머니, 그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드라마 리모컨을 꽉 쥔 채로 일어섰다. 뭐가 9천만 원이야, 수진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서웠다. 우리 아들 정훈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도박이라도 한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는 그제서야 털썩 거실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5년 동안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며느리가 목을 놓아 울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니 뭔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나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정확히 뭔 일인지 말해봐. 그때 마침 아들 정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다. 야근이 많아진 요즘 정은이도 피곤해 보였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어? 엄마, 수진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정은이는 바닥에 앉아서 우는 수진이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나를 번갈아 봤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이걸 지금 말해야 할까? 아들에게 충격이 클 텐데.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가족끼리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 정훈아,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훈이는 수진이의 빨간 눈과 내 굳은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보다.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엄마, 혹시 무슨 사고라도? 수진이가 빚이 있어. 9천만 원이 넘는. 쾅. 정훈이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얼굴이 순간 하얗게 되더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9천만 원? 정훈이 목소리도 떨렸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인데 9천만 원이면 3년은 좋게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빌렸다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도대체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5년 동안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했던 애가 어떻게 이런 큰 빚을 지게 되었을까? 정훈이는 수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조용히 물었다. 수진아,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나는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몰랐는지 깨닫게 되었다. 2년 전부터 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암에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야? 결혼식 때 그렇게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분이 암 환자였다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친정어머니가 암이라고. 그럼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정은이한테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들이 해결할 일이라고. 그리고 시댁에서 도움받는 건 원하지 않으신다고. 정훈이가 벌떡 일어났다. 수진아, 그런 중요한 걸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우리가 남인 줄 알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 사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부담까지 드릴 수는 없었어. 아, 그렇구나. 우리 집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수진이가 눈치채고 있었던 거구나. 실제로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게 사실이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내가 수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니.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제가 혼자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엔 3천만 원만 빌렸는데 어머니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까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9천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이 애가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2년 동안 매일 같이 얼굴을 보면서도 전혀 몰랐다니.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 비용이 한 달에 1200만 원이 넘어서 결국 또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200만 원씩. 그럼 수진이 월급이 얼마인데? 나는 며느리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다는 게 갑자기 부끄러웠다. 5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정훈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나도 미안했다. 5년 동안 이 며느리를 차갑다고 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단순히 성실해서가 아니라 빚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그날 밤 받은 문자가 마지막 통보였어요. 3일 안에 갚지 못하면 정말 법정에 서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상사한테 혼나기까지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보였구나. 나는 그동안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말이 없고 어두워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혼자 그런 큰 짐을 지고 있었으니 어떻게 밝을 수가 있었겠어. 이튿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수진이를 기다렸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났다. 수진이가 우는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내가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려던 수진이와 부엌에서 마주쳤다. 역시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다 보였다. 수진아, 잠깐. 네, 어머니. 어제 친정어머니 상태는 어때? 수진이 눈에 또 눈물이 맺혔다. 이 애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나는구나.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셨어요. 한 달. 그럼 수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며느리가 2년 동안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요. 아니야. 가족인데 이런 일을 혼자 끙끙 앓게 했구나. 그 순간 뭔가 이상했다. 수진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손이 떨리면서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대요. 수진이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절망적으로 보였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정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훈아, 수진이 친정병원으로 가.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네. 왜요? 장모님 의식이 없으시다는데. 그냥 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제 본 그 문자 메시지, 9천만 원 빚. 정말 그게 전부일까? 수진이가 말하지 않은 다른 비밀이 또 있는 건 아닐까? 뭔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계만 봤다. 정은이한테도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병원이니까 전화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했다. 오후 2시쯤 정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부터 이상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수진이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를 잃었구나. 그것도 갑자기. 수진이는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하겠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만 있어요. 30분 정도 수진이 걱정에 안절부절하다 정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정훈아, 수진이는 괜찮아? 너무 충격받았을 텐데. 엄마가 가서 도움이 될까? 아니면 당해만 될까? 그래도 혼자 두면 안 되잖아. 엄마도 가볼게. 나는 즉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옛날 일들이 떠올랐다. 5년 전 처음 수진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의젓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언제부터 차갑다고 느꼈을까? 아마 수진이가 말이 없고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랬던 거구나. 병원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은이가 옆에서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수진이는 마치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수진아. 어머니가 오셨어요. 수진이는 내 품에 안겨서 드디어 목 놓아 울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앞에서 정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깨가 떨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울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때 병원 직원이 다가왔다. 유족분이신가요? 미납된 병원비가 있어서요. 얼마인데요? 총 1,800만 원입니다. 뭐, 1,800만 원. 그럼 어제 본 빚 9,800만 원에 또 1,800만 원이 더 생겼다는 거야? 총 1억 2천만 원에 가까운 돈? 수진이가 더 작아졌다. 정은이도 당황하고 있었다. 우리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그때 갑자기 수진이가 말했다. 제가 해결할게요. 수진아,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이상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였다. 불안했다. 혹시 또 다른 빚을 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어머니 장례도 치르지 않고 수진이가 없어졌다. 장모님 장례를 다 치룬 정은이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수진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은이도 찾으러 나갔지만 연락이 안 되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계속 나쁜 상상만 들었다.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새벽 3시쯤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옷도 평소와 다르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그리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다. 평소에 향수를 거의 안 쓰던 수진이인데. 수진아, 어디 있었어? 정은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머니, 수진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갑자기? 제가 거짓말했어요. 뭐? 무슨 거짓말? 병원비 1,800만 원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실제로는 1,200만 원이었어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600만 원이나 더 많이 말한 이유가 뭘까? 그럼 나머지 600만 원은?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수진이 얼굴에 멍이 있었다. 입술도 부어있고 목에도 뭔가 자국이 있었다. 수진아, 이 멍은 뭐야? 누가 때린 거야? 어머니, 제가 사실은 그때 정훈이가 들어왔다. 밤새 수진이를 찾아 헤맨 모양인지 옷이 구겨져 있었다. 수진아, 어디 있었어? 얼굴은 왜 그래?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다. 나는 2년 전부터 밤에 다른 일을 했어요.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요. 뭐라고?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비를 벌려고 시작했는데 거기서 빚까지 지게 되고 오늘 사장이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해서 그래서 얼굴에 멍이. 정훈이가 벽에 주먹을 쳤다. 수진아, 왜 그런 일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주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그제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 수진이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왔는지, 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왜 말이 없었는지. 이 애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어머니 병원비를 벌고 있었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수진이를 몰랐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혼자서 견뎌내고 있었는지. 수진아, 그만해. 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 나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다. 정훈아, 내일부터 엄마가 수진이와 함께 그 사장한테 가서 정리할 거야.
엄마, 그리고 수진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수진이가 또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 같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이틀 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존심 같은 건 다 집어치웠다. 며느리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나라도 나서야 했다. 어쩐지 수진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들 기꺼이 도와주었다. 우선 친정 동생이 3천만 원을 빌려줬다. 동생은 의사라서 그런지 수진이 상황을 듣고 나서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다고, 환자 가족들이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고 했다. 시할머니도 쌈짓돈을 털어 800만 원을 내주셨다. 83세 연세에도 손자 며느리를 위해 돈을 선뜻 내놓으시면서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셨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마음으로 살았는지 부끄러워졌다. 교회 권사님들도 도와주셨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니 다들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셨다. 김 권사님 500만 원, 박 권사님 500만 원,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정말 소중한 도움을 받았다. 가장 놀라운 건 남편이었다. 공장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걸 잘 알기에 사실 아들, 며느리 일은 일부 숨기고 있었는데 왜 얘기를 하지 않았냐 하며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공장 기계 하나를 팔겠다고 했다. 그 기계가 2,500만 원 정도 된다면서 기계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또 친척들 여러 명이 총 1,700만 원, 내 수중에 있던 2천만 원까지 일주일 만에 빚을 모두 정리했다. 정확히는 1억 1천만 원이었다. 원래 빚 8천만 원에 친정어머니, 병원비 1,200만 원,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생긴 빚 1,800만 원까지 합쳐서였다. 그 큰 돈을 일주일 만에 마련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수진이는 그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사장이 처음에는 협박을 했지만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다. 64년을 살면서 그런 곳에 가본 건 처음이었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사장도 나이 든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사정하니까 결국 포기했다. 수진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예전보다는 월급이 조금 적었지만 정상적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다. 한 달 후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가족인데. 예전에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왜? 항상 말씀이 없으시고 저한테만 딱딱하신 것 같아서. 다른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낸다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던 거구나. 수진이 성격이 내 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걸까. 수진아, 미안해.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엄마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그럼. 이제 진짜 내 딸이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함께 드라마를 봤다. 수진이가 웃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수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혹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불안했지만 이번에는 함께 가자고 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수진이가 계속 손을 떨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혹시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요? 요즘 계속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뭐, 임신,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수진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임신이요? 정말요? 네. 6주 정도 되셨네요. 건강한 아이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 아이에게 영향이 없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정훈이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정훈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니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빚도 많이 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데.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함께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이 또 달라졌다. 이제 정말 내 딸 같았다. 아니, 딸보다도 더 소중했다. 이 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집에서도 편안해했고 나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억지로 짓는 것 같던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짓는다. 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곧 할머니가 된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어제는 수진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엄마, 그때 제 비밀을 발견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가질 수 없었을 거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가족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일 수 있구나. 만약 그날 밤 수진이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수진이는 새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 정훈이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 같아졌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수진이가 요리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아이 용품을 보러 나가기도 한다.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즐겁다. 수진이도 예전과는 달리 자기 의견을 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표현한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다. 아니, 좋은 딸이다. 5년 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갑고 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깊은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늘도 수진이가 물어본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전 같으면 알아서 해라고 답했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 수진이가 해주는 건 뭐든지 맛있어. 그럴 때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을 보면 그때 그 비밀을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 정훈이가 말한다. 엄마, 그때 어떻게 수진이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답한다. 그냥 엄마 마음이었어. 우리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니? 사실은 그 순간 수진이의 눈물을 보면서 느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구나.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줘야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밀 발견이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다.
진짜 가족이 되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으니까.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까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수진이는 지금 임신 6개월이다. 성별은 아직 모르지만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 나는 벌써부터 할머니가 되는 게 기대된다. 수진이와 함께 아이 이름도 생각해보고 육아용품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 5년 동안 어색했던 며느리와 이제는 친딸처럼 지내고 있고 곧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때로는 어떤 비밀이 발견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밤 수진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매일매일이 감사하다. 우리 수진이가 있어서, 곧 태어날 손주가 있어서,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비밀이 가장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